네, 줌에도 지금 참여를 하시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지금 몇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주특별법 공부모임에 지난번에는 그 강호진 대한민국공동체센터장이 와서 이제 개괄적인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양용찬 열사 추모사업회의 김형선 사무국장을 모시고 지금 제주같이뿐만 아니라 제주 지역에서도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연대하면서 대응을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김형선 사무국장님이 평소에 이제 고민하시던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어 주신다고 하니 한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 저는 강의를 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일단 오늘 이 발표는 한 2015년도에 원래 그 20주기 때 양용찬에서 20주기 때 이제 백서 만들려고 했던 게 보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강의에 맞게끔 좀 돼요? 좀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기존에 우리가 특별법 얘기할 때 이렇게 개발 분야, 관광 분야 뭐 이렇게 막 나눠서 가긴 했는데 저는 국제적인 환경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국제 환경은 어떤 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에 대한 이 관점을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데서 좀 발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바대로 어쨌간에 91년 12월 18일 날 특별법이 어떤 통과를 됐는데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전에 1989년도에 KDI 뭐 잘 아시죠? 많이 거론되는데 KDI가 어쨌간에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원칙이가 제주도 특정지역 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또 도에서 수립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건설계획이 있었는데 이 이원체계를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잘 뜯어보면 다른 지역도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있었어요. 제주도만 있던 건 아니라서 근데 왜 저걸 특별법으로 묶어야 됐냐 라는데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죠. 그리고 당시에 1989년이면 냉전이 해체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뭔가를 제주도를 뭔가 어떤 특정 형태로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직 검토 좀 못 해본 상황인데 그 이후로 어떤간에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간에 특별법 내용이 어떻게 제정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알려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가 재민일보에서가 그거를 시안을 이제 입수해서 이제 폭로하면서 이게 반대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1991년도 11월 17일 날 양용찬 열사가 어떤간에 분신을 하면서 당시에는 제2차 종합개발계획 반대와 그다음에 제주도 개발특별법 이거를 반대를 외치면서 이제 산하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간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간에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라는 게 많이 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시에 저항운동의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일단은 목적 자체가 세계적인 관광지 당시에는 하와이 모델로 이제 개발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어떤간에 개발 주체도 없었던 거를 이제 제주도민이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이제 육성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맨 마지막에 관광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제주도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라고 했지만 이게 어떤간에 기본적으로 법의 효력은 2001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근데 어떤간 이거는 당시에 중앙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가지 못한 차원에서 아마 임시 특별법도 이게 2001년까지 효력을 정해주고 또 다른 걸 모색해보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좀 의심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어떤간에 뭐 그전에는 주민 참여의 방안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 자본에 의해서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간에 농어민 단체가 개발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많이 주민 고용 요건도 법률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환경 보전 관련해서 어떤간에 여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한다. 그다음에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실시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간에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게 91년 싸움에서 2001년까지가 법적 효력이 정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면 2000년대 초에 또 다른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이상이 됐었는데 그 전에는 그 10년 동안 제주도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인 뭔가가 나오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가 지금 특별법 국제자유 도시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제주도가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또 뭐 일부 의원들은 새로운 특별법 형태의 국제자유 도시를 뺀 뭐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도의회와 도청이 그러니까 특별법 전면 개정이라는 명분하에 특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 속에서 어떤가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 91년 이후에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명칭을 하겠지만 그 10년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좀 해볼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국제 정치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들 조금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89년도까지는 미소냉전이라고 하는 양극 질서가 좀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소련을 봉쇄하기 위한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경제 부흥 정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자본 위주의 시장 경제가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일단은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좀 이루어졌고 신자유주의 금융 경제 질서, 그다음에 또 다른 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블록 경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다자 그 우루과이 라운드나 이런 것들이 다자 중심에서 이제 양자 무역으로 많이 변화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후에 21세기 이후에는 어떤간에 최근에는 G20가 있다가 최근에 또 G2로까지 이제 미국과 소련의 파워 게임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좀 변화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협력 체제인데 전 지구적인 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력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 블록 형태에서도 서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부적인 것들을 또 지역 블록 안에서 또 협력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일단 이런 측면에서 좀 보면 어떤간에 80년대까지는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어떤간에 그 휴전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에서 네이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을 어떤간에 둘러보고 전후 복구 위한 계획을 보고서를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 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이션 보고서를 이제 발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를 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내용은 자유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게에다가 전후 전쟁 피해 복구 이런 것들이 주요 이렇게 목표로 이제 과제로 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 기조나 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관리하는 기업, 공기업 형태와 그다음에 민간 기업의 어떤 간에 이것을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을 이제 목표로 수단을 삼았고 수입 대체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걸 기본으로 해서 어떤 간에 한국 경제 부흥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이 됐지만 이승만의 특성상 이 몇 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냄새가 난다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승만은 자본가 중심으로 한 원조 자금을 좀 배분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려고 중공업을 키우려고 좀 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반대를 했죠. 그래서 국방비도 쓰고 그다음에 다른데 수입 대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써라고 해서 다시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신부흥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승만 송당 목장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주도 국립목장을 이제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강제로 땅을 이제 편입을 시켜놓고 이제 만들어놓는데 나중에 뭐 전염병이 돌아서 이제 실제로 운영되진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주도에 있는 농업 체제, 작물 작부 체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히기 시작합니다. 50년대 중반 이후 들어가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건 여기는 하원 공동목장인데 한라산에 있는 그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그 용천수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을 이 목장 가운데로 수로를 만들어서 하원 마을까지 뽑았어요. 물을. 그래서 벼농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기가 지금 당군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중반에 56년인가 구자 한동마을에 시험 대회가 이루어져서 이게 성공이 돼서 구자 지역 중심으로 이제 당근이 좀 재배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그 화산 회토에 적합한 그 작물들이 이제 심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우리 당시에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먹고 살게 해주는 데는 좀 되지 않았냐라고 하셨지만 기본적인 국가 목표는 생산력 증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 그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인데 여기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로스토 같은 경우에는 근대화 이론에 이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목표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제3세계의 근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주요 대학들 하버드나 주요 대학들이 제3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근대화 이론가들이 이제 제3세계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이 경제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로스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제개발 5단계론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특히 여기에 있는 도약 단계,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 기술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모델을 제시하면서 케네디 정부와 그의 존슨 정부까지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물론 아까 얘기한 것대로 비슷하게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제 군사 원조가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까 했던 이런 경제 성장 이론에서는 기본적 목표는 그러니까 비공산주의 선언이죠. 이 책의 목표는 그러니까 경제 지원을 하지만 이데올로기 경쟁을 목표로 삼았던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이후에 5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미국의 대외 경제, 대외 원조 경제가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무상 원조에서 유상 원조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케네디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상 원조에 이게 우리가 이승만 정부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요. 네. 이승만 정부는 무상 원조를 인해서 자기 정권을 강화하는 대로 계속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유상 원조로 이제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여튼간에 무상 원조에서 경제 개발 및 성장을 위한 유상 원조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미국의 속담, 그러니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이런 것들이 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굉장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게 새로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존의 경제개발 이론에서는 그 이전 단계,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균형 성장론이 이론이 있었는데 여기는 불균형 성장을 강조하는 이제 허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론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제3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모든 부분의 균형 성장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 이런 일정 부분의 불균형 성장을 채택을 하고 그걸 위한 SOC 투자나 또 이런 불균형 성장에서 계속 필요한 성장 거점들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정책적으로 많이 도입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는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부산, 포항, 뭐 이런 이제 대구 여기가 철도를 고속도로를 만들고 전국을 연결하기 시작하죠. 물류망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그때 63년도에 제주도에 자유지역 설정이라고 하는 구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어떤간에 국무총리 산하의 제주도 건설개발연구회가 외국인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를 했지만 관광 부분의 자유화는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국가안보상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어떤간에 여기 이 자유지역 구상은 폐기를 하되 관광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어떤간에 성장 거점 지역이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이라고 하는 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박정희가 제주도 직접 내려오면서 여기 제주도가 이제 수립하는 제주도 건설종합계 이걸 수립할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도 개발은 하지만 또 관광 중심으로 해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60년대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70년대 다 아들 아시겠지만 70년대나 이런 것들의 관광 중심으로 중문관광단지나 개발계획들 수립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청와대 중심으로 아까 국무총리도 있고 청와대 중에 핵심 기관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수립이 시작했고 이런 것 같은 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간에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단지 개발 목적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75년도에 또 건교구에서 특정 자유지역 개발 구상이라고 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다 와서 다 조사를 했어요. 그 자료를 그러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 이 목적 내용이 관세 장벽 해소. 아까 75년이라고 하죠. 75년. 75년이면 국제 정세가 데탕트 시기죠. 냉전이 조금 완화되는 시기. 그때 이형 구상을 합니다. 관세 장벽 해소. 그다음에 상품 자유화를 중개무역을 하자. 그다음에 중립지대 형성. 국제 자유금융 기능 및 무역선의 집중적 유치를 하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그 국제자유도시의 초창기 개념 모델
비슷한 구성들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떤가 그리고 그 이후에 76년도에 어떤가 요거 특정 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관광단지 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으로의 70년대에는 우리가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제 경제가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해서 어떤가 국제 경제 개발, 국내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제주도가 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80년대에 이게 만들어진 특정적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인데 여기 국제자유지역 항이라고 하는 기본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서귀포항이에요. 서귀포. 오늘 며칠 전에 기사 나온 게 어떤 간에 여기는 관광 레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80년대에 어떤 간에 여기는 무역항으로 구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2차 국제자유 종합개발 2차 같은 경우는 물류 개발한 게 아이템이 하나 있죠. 그래서 그게 성산 지역인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구상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실현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 종합개발 계획안에 아까 같이 이 국제자유지역항 요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통과됩니다. 실제로. 이게 특정지역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안이 수립을 되었고요. 실제로는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는 3개 관광단지 중문, 성산, 표선 여기 중점 개발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 당시의 개념들은 몇 개의 제주도 안에서도의 관광도 몇 개 지역 중심으로 한 성장 거점들이 또 지역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성산, 표선, 중문 이렇게 생겨나고 그다음에 몇 개 관광지구가 좀 지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 안에 성장 거점 모델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구 지정은 해지됐다가 추가됐다가 하면서 이렇게 20개 지구 했지만 아직도 이런 지역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 지역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85년대 우리가 중앙조정정무실무반의 지휘 안에서 어떤 간에 저희도 종합개발계획이 1차 종합개발계획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본 목표는 어떤 간에 앞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외화 수입의 확대 이게 기본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국제자유지역 조성계획은 타당성은 검토되었으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건이나 도입 가능한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자유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좀 진행되어 왔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91년도 어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0년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 체제에 있는 국제자유주의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이 변화된 거는 89년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간에 냉전이 해체되고 자유 경제적인 자유, 그러니까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 환경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IMF라는 걸 겪었잖아요, 1997년. 근데 이걸 보면 어떤 간에 당시에 종합금융사들이 외국에 있는 은행에다가 달러를 계속 빌려와서 자꾸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국내 기업들한테. 많은 부채가 생겨서 하나의 도산이 한 업체가 도산하기 시작하면 연쇄 도산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IMF 시대를 맞게 됐는데 그러한 변화들 속에 어떤 간에 외자 유치라기보다는 과거에는 관광 계획을 유치하면서 외화 벌이를 하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2000년대부터는
실제로 외국 자본을 실제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아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틀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 이건 뭐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 이후에 국제자유 아니 제주도 개발특별법이나 그 이후에 국제자유시 특별법 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 왔는지 좀 우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첫 번째로 1991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면 당시의 개념 프레임이 그러니까 도외 자본과 주민 주체 개발 두 개의 프레임이 나눠져서 어느 쪽을 해야 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특별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민 주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도 보는 관광이 아니라 체험 관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담론들을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간에 요 특별법 10년 동안 우리가 어떤간에 모든 것들 우리 도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간에 관료나 이런 정치권 중심으로 개발 엘리트 중심으로 이게 방향이 좀 설정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대안 모색들을 위한 것들 좀 많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런 제주사회 포럼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토론회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이루어지긴 했죠. 그다음에 우리 영천사 추모사업에서도 아까 같이 시민사회 포럼을 이어받아서 좀 토론회도 같이 좀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왔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 대안의 담론들의 키워드를 좀 보면 그러니까 생태민주주의, 뭐 토지의 이익 공유, 그다음에 바람, 물 공유 자원에 대한 어떻게 이 지역사회에 환원할 건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기초자치권 부활 문제, 그다음에 환경을 생각하는 농업, 뭐 친환경 급식, 그다음에 뭐 농촌 활성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거는 뭐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경제 좀 포괄하는 뭐 연대 경제 정도, 이게 키워드들이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조금 뭐 이런 것들에도 그래도 그나마 좀 성과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면 구체화되는 개념들이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생태민주주의는 그게 뭐냐 개념이. 이런 단어들은 등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생태민주주의가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들이 지금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초자치권 부활을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동서 몇 개가 나눠야 되니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구역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막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농업도 유기농 농업 뭐 이렇게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최근에도 보면은 이게 유기농업 하는 제주도 사람도 비제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나 설계들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친환경 급식도 많이 우리 경효식 전 의원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는데 파이는 크다고 보는데 조금 더 확대해야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도 조금 아직은 잘 2차적으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사회적 경제도 제가 사회적 기업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서비스예요. 네, 서비스 위주 중심의 사회적 경제들 주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면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데와 제조업하는 데하고 실제로 물론 잘 되는 곳만 기준으로 보면 성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굉장히 달라요. 서비스보다 제조업이 오히려 적은 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상품만 제대로 주면 꽤 채용 인력도 굉장히 좋고 또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좀 제 스스로 피부 느끼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겨나지 않아요. 한다 그러면 위탁 가공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모든 그렇게 위탁 가공을 하게 되면
제주도 내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경우에는 육지에다가 다 위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정 부분 소득의 일정 대부분은 육지로 다 이탈해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종합개발계획 그 핵심 사업들 나온 것들 보면 과거에 쇼핑 아울렛 문제였던 것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산 신탁 관리 공사 이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 이거 국민 강화에 확충해야 된다라고, 전기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데이터 센터 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원했던 부분도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많이 싸워야 되는 부분도 많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단어가 조금 쓰임이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는 그닥 뭐가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종합개발계획 3차도 그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만약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안에 그 대한 비전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그 생명 평화의 섬에 대한 비전 담론이 좀 있었습니다. 신용인 교수님이 좀 처음에 제기했던 비전이고요. 그다음에 생명 평화 인권 도시 강봉수 교수님의 이게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아젠다 중심의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찾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국제자유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상을 보여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도민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자치도 그러니까 기초단체 부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기초단체는 어떻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상이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도민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고 지지를 보낼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특히 경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경제를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과 또한 중앙정부, 그다음에 정치권에 좀 설득 논리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처한 제주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간에 제주 사회를 바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설계해야 되는 어떤 방향성도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제 정치 경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 이틀 동안 이게 계속 제가 고민했던 거는 농업 쪽인데 어떻게 인터넷에서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하고 호주하고 바이오 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바이오 CHAR 해가지고 그러니까 숯이죠, 숯. 요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이게 상용화하고 할지를 막 연대하고 있더라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그다음에 또 다른 데 보니까 중국도 하고 있네, 유럽도 하고 있네, 미국은 또 따로 하고 있네, 영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논의가 자체가 있지도 않고 우리가 공유된 바도 없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기후 위기 상황 안에서 다른 곳들은 굉장히 빠르게 뭔가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많이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포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게 대한 경제를 좀 어떻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제주도가 가축분뇨 배출 시설하고 액비 살펴라 이렇게 질산성 질소 농도인데, 여기 보면 구자 중산간 일대 여기 표선
여기 한림 지역. 여기 굉장히 액비 살표량이나 이 질산성 질소 농도가 굉장히 높죠. 예, 여기 저기 축산단지가 다르니까. 예, 그리고 축산 시설이 좀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액비 그런 축산 시설에 나온 그 액비를 초제다 뿌리고 있어요. 예, 그냥 비가 오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지하로 흡수되겠죠, 지하로. 이게 실제로 제주도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각 그 작물별로 적정한 12장이 있는데 다 초과하고 있어요. 다 초과. 질소비료에 대한 이 시비가 다 초과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게 숨골인데 아까 얘기했죠. 액비 뿌린 지역, 축산 그 배출 시설 이런 것들이 숨골이 있는 지역하고 많이 겹쳐 있는 거죠. 숨골이 있는 지역은 또 지하 동굴이 있는 지역과 겹치는 거고요. 또 여기는 하천이 발달 안 해서 이런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국제법상 같은 경우 기준이 변화되니까 이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여기 중상할 때 다 액비를 다 뿌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비가 오면 다 가져갔어요. 숨골로 통해서 지하로 다 들어가죠. 지하수 오염이 심각해지는 거죠. 이런데.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최소한 비가 많이 오면 또 지표상으로도 해안으로도 유입된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는 측면이 좀 없지 않아요. 좀 복합적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바이오 숲 관련해서 이게 자료를 맞췄다. 또 이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까 제주 토양이 아까 비료 시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빨리 정화시킬 수 있는 게 숯밖에 없다. 연구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숯이 이러한 오염 물질을 빨리 흡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숯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들이 잘라지거나 뭐 이렇게 버리는 경우에는 어떤간에 썩어져도 탄소는 나오거든요. 그냥 어차피 이거를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연구들은 어차피 탄소 배출은 다 상쇄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양이 만약 이렇게 다시 재생된다 그러면 미생물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면 미생물도 또 탄소를 또 다시 또 제거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다른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강수석 박사 통해서 미생물 관련된 전문가하고 통화했는데 탄소하고 질소가 이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비율이 있냐에 따라서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작물도 아까 좀 질소가 너무 과다하게 많아지면 그러니까 작물에 유익한 미생물이 없어지는 케이스처럼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 지금까지 나온 미생물들이 50%는 아직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내가 알고 있는 한 2~3명 있나? 전문 인력이? 예, 연구 인력이. 미생물 관련. 농업기술원에 1명 정도만 상근적으로 있는 거고 그 다른 분들은 그냥 거의 포기했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토양 특성이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화산해토산 척박하게 해서 이런 미생물들을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어떤간에 우리가 처한 제주도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하면서 뭐 좀 이런 산업도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탄소 배출도 좀 저감하고 토양 건강성도 회복하고 뭐 이러한 것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내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어렵지만 어떤간에 이거를 빨리 좀 하면서 우리 그 제주도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그 구체적인 안을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법 이 개정 싸움을 하면서
내년에 뭔가 변화를 변곡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또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기존 체제를 좀 뒤엎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별법의 그 도민 그 의결권, 주민 자기결정권 이거 하나 넣는 거에 좀 중점을 좀 두자. 그래서 개정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 투표로 이걸 한번 좀 폐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좀 아주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간에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안 운동이나 이런 건 실제에 대해서 많이 좀 같이 좀 탐색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거 바탕 위에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모색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민들하고 또 연대하고 좀 조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철사 주무사회 대표님하고도 좀 얘기 나눴지만 그걸 위해서 어떤간에 전국 읍면동에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혹시 아직 지금 6월 3일인가? 6월 3일. 네, 6월 3일 날 특별법 전면 개정 뭐 같이 하지만 그 모임에서 1차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전안하고 각 분야별로 뭐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토론을 할 거고 크게 뭐 논란거리가 없으면 뭐 연대체가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이후로 한 1년 내년까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 말과 내년 초까지 좀 집중을 해서 같이 좀 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은 혹시 질의하실 게 있으면 채팅에 우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